네,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름 연구소 소장님. 이거 저기 선생님 연습을 좀 했는데 아직 안 붙었어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춘 누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포탈 일입니까? 영화 1987 관련해서 그 6월 항쟁 때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민이보다도 유시민 장관보다도 말 잘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네, 이 방송 항상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소장님 나오실 때 시그널이 참 깜찍하고 좋습니다.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많이 배우고요. 오늘 또 이제 현장에서 한번 배워가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소기업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1.4점, 그러니까 대기업은 71.5점, 성인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절대 수치는 문제가 아닌데, 네. 이 중소기업 호감도가 매년 조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대가 51.4에서 47.8, 30대는 52에서 47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호감도가 낮은 것이. 근데 특히 이제 항목별로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예,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이 근로조건이라는 건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이런 것들인데 이 호감도가 46.8로 가장 낮았고 또 안정성도 없잖아요. 중소기업 가면은 평생 직장 이런 꿈도 못 꾸는 거니까 그것도 낮았고요. 자아실현이 그 다음이 낮았고 사회적 지위 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항목들에서 낮았고 성장성이 그래도 5개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점수 써가지고 그걸 평균한 거니까. 이건. 이건 공감이 갑니다. 봉급, 또 열악한 작업 환경, 야근, 과로. 자, 그러면 일단 봉급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임금. 실제 그럼 대기업이 지금 71.5점. 그다음 중소기업이 51.4점이면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임금 부분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 다른데 대체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예, 제가 오늘 적어온 거는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기업을 300인으로 잡았을 때 이걸 500인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월 평균 총액이 561만 원, 중소기업이 306만 원, 그러니까 54.5%죠.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거 좀 크게 나왔는데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80년대 말만 해도 70%에서 80%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 다니다가 이제 1차 하청으로 옮기면 한 80%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반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반,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반, 남성, 여성 반.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80년대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79년 위기를 맞으면서 대기업이 하청계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흉내를 내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게 80년대 말이에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격차가 막 벌어져서 그러니까 80에서 50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대학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제가 다닐 때는 한 20% 안 됐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70% 가까이 가거든요. 한때 80%가 넘었었는데 근데 이 대학교 요새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왔으니까 번듯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일자리 수가 85% 이상이거든요.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받아서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을 모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빚을 지고 출발을 빚을 하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지는데 근데 이 대기업 전문직 이런 거 빼버리면 중소기업이 이제 85% 정도가 되니까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70%가 15%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1년에 55% 탈락이잖아요. 되게 탈락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게 심하게 차이가 안 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사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15% 들어가려고 그러고.
절대로 저 중소기업의 첫 직장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 첫 발을 잘 내딛어야 된다는 게 어른들 네. 말씀이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눈높이를 낮춰라. 예. 처음에 중소기업 가서 탁 차근차근 올라가서 대기업 갈 수 있다. 자기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어버려. 예.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빈곤의 늪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 빈곤의 덫. 네네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압박을 받다가 중소기업이 들어가요. 근데 오래 못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게 짧아요. 3년이 네. 안 됩니다. 그만두면 이제 실업자죠. 이제 실업자였다가 다음에는 비경활이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예, 그렇죠. 그러다 한참 지나다가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갔다가 다시 실업자 비경활 이걸 갖다 반복하게 되니까 첫 직장을 잘 잡으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시험 보는 것들, 무슨 고시 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에너지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네네. 어떤 직업을 택하든가 임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실제로 북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딜 갈까요? 그러면 그래도 좀 덜 힘든데 시간 여가가 많은데 저 같은.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 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요. 사실 15% 가는 대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길 가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배인데 근로시간은 반이에요. 그럼 서너 배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건데 그게 그런 거예요. 수치로는. 근데 잘 이해가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못났나?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 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못나지 않았는데 그런 거는 어쩌면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쪽에서는 싫어하는 일만 하는.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아이들이 의대 간다고. 거기가 워낙 좋은 직장이니까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데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사람들이 막 참 어려워하는데 왜 이렇게 중소기업이 상황이 열악한지 혹시 뭐 좀 제도나 시스템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하청 계열화가 완성됐다는 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하청 단가를 매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은 하청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청 단가를 되게 마음대로 한다면 예를 제가 10,000원짜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을 올렸어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9,000원에 만듭니다. 지금. 옛날처럼 10,000원이 단가면 10,000원에 받아서 1,000원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든가 노동자 임금을 줄 수가 있는데 대기업이 그걸 다 알아요. 얘가 어느 걸 발전시켰는지 다 알고 하청 단가를 9,000원 깎아버려요. 이게 그 후려치기 뭐 이런. 어떤 거는 정기적으로 우려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되려면 자신의 기술 상황 어떤 친구들이 자기 지금 들어왔는지까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영업 비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계열사에 못 들어가, 계열에 못 들어가니까. 참 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분을 다 하청단가 후려치기로 빼가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계속 낮을 거 아니에요. 재충전이 안 되는. 인센티브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럼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임금은 점점 벌어지고. 그럼 뛰어난 젊은이들은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럼 가는 사람도 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대기업도 자기 이 발밑을 갖다 파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토대가 지금은 중국에서 끌어온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뭐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얼마나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좀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순환출자 이런 거보다는 하청 단가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우선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어떤 이 조치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내지는 우리는 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 사적 단가 후려치기나 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죠. 이건 불공정한 얘기예요. 그거 뭐 도둑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클러스터라는 걸 만드는 건데 네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하고 네. 혁신 성장인데 혁신 성장 1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소기업을 혁신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려면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기업들이 비슷한 동종이라든가 네네. 비슷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학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 네. 대학들은 전부 세계 인류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방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이익을 갖다 그 네트워크가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금이 이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정책도 제일 많고 지원금도 적지 않은데 이게 기업 단위로 다 갔어요. 네. 네. 개별 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홍장표 경제수석도 그걸 잘 아는 친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중소기업 비서관을 뽑았는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제일 잘 아는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에 있던 분을 비서관으로 모셔갔으니까 아마도 그런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이런 예. 정책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령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밀리아 로마냐면 몇백 년이고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걸 갖다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참 이제 10년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또 중간에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예, 일관돼야 될 것 같네요. 예, 하태경 의원처럼 좋은 정책을 따라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죠. 소장님, 거기서 하태경 의원님 인용하시면 청취자님들한테 바로, 혼나실 수도 있는데. 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탄탄한 기반이 형성되게 하자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끝냈죠. 오늘은 인사 드리려고 애를 써봅니다. 자, 공장문 닫습니다. 공장문 닫습니다. 안녕.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많이 배우고요. 오늘 또 이제 현장에서 한번 배워가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소기업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1.4점, 그러니까 대기업은 71.5점, 성인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절대 수치는 문제가 아닌데 이 중소기업 호감도가 매년 조사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대가 51.4에서 47.8, 30대는 52에서 47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그 호감도가 낮은 것이 나에 다니다가 이제 1차 하청으로 옮기면 한 80%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반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반,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반, 남성 여성 반. 그러니까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이렇게 되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80년대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가 79년 위기를 맞으면서 대기업이 하청계열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흉내를 내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게 80년대 말이에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까지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격차가 막 벌어져서 그러니까 80에서 50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야근 과로. 자, 그러면 일단 봉급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임금. 실제 그럼 대기업이 지금 71.5점, 그다음 중소기업이 51.4점이면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임금 부분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 다른데 대체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제가 오늘 적어온 거는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기업을 300인으로 잡았을 때 이걸 500인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월 평균 총액이 561만 원, 중소기업이 306만 원, 그러니까 54.5%죠.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좀 크게 나왔는데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80년대 말만 해도 네. 70%에서 80%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예,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름 연구소 소장님. 이거, 저기, 선생님, 연습을 좀 했는데, 아직 안 붙었어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시춘 누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포탈 일입니까? 영화 1987 관련해서 그 6월 항쟁 때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민이보다도, 유시민 장관보다도 말 잘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네, 이 방송 항상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소장님 나오실 때 시그널이 참 깜찍하고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항목별로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특히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근로조건이라는 건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이런 것들인데 이 호감도가 46.8로 가장 낮았고 또 안정성도 없잖아요. 중소기업 가면은 평생 직장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거니까 그것도 낮았고요. 자아실현이 그 다음이 낮았고 사회적 지위 다 중소기업한테 불리한 항목들에서 낮았고 성장성이 그래도 5개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주관식으로 물어보고 점수 써가지고 그걸 평균한 거니까 이건 공감이 갑니다. 봉급 또 열악한 작업 환경